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사진을 좀 볼게요. 자, 기둥이 많이 있고요. 창문도 많이 있고 뒤에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넓은 곳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알고 계시죠? 여기는 국회의사당이란 곳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여기 뚜껑이 열리면은 이 안에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자, 아니죠.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예요. 오늘은 국회와 국회의 의미, 구성,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헌법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 행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입법부가 있고요.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자, 입법부는 무엇을 하냐면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의 집합체를 국회라고 하고요. 이곳입니다. 자, 행정부는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무슨 부, 뭐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이런 부서들 들어봤죠? 이런 곳이 다 법을 집행하는 곳 행정부입니다. 대표적인 사진으로 청와대 사진을, 대통령이 일을 하는 청와대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면요, 법을 적용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법원이 있죠. 자, 이런 법원이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국회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입법부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다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자, 행정부, 그리고 또는 정부, 아니면 대통령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다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법원, 사법부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살짝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은 처벌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고요. 자, 그럼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예요. 행정부에서 이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죠.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행정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에서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곳. 음주 측정했을 때 그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잖아요. 그게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법을 만드는 곳,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의 의미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겠죠. 자,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은 국회입니다. 자, 대한민국 1조 1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까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자, 법을 만들 때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들지 논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법률을 만들고 권한을 갖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간접민주제라고 합니다. 자, 국회 의미 첫 번째 기억해 두세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입법기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당연히 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회의원들이죠. 이들은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소출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이 국회겠죠. 자, 또 다른 의미로는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자, 아까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정말 정직하고 공평하게 권력 행사를 하고 있나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국회다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헌법 제40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41조에는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이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볼게요. 자, 작년 4월 달에 선생님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거소에 가면은 두 개의 투표용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고요.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쉽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거구별로 다 쪼개놨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선거구의 대표를 뽑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자, 정당, 지금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정당 많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이라던가, 뭐 국민의힘 당이라던가 그런 것이 정당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뽑으면은 그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 정당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구체적인 투표용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날 2개의 투표용지를 받아요. 자,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선거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지역의 대표라고 나온 후보자들이 있겠죠. 그 후보자들의 이름을 보고 투표하면 되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또 한 장을 더 봤는데 이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자, 여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당을 투표하면은 이 전체 투표용지 중에서 각각의 정당이 득표한 그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정당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자, 작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국을 정말 수많은 선거구로 쪼개요. 그래서 서울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거구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거구별로 그 지역 대표를 뽑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53명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뽑죠. 지금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47명을 뽑습니다. 자,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율에 비례해서 각각의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수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은 그 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이렇게 거대한 회의장이 있어요. 이곳에서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을 만들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법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일들을 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합니다. 이 본회의를 통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본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와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할 때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조건은요. 자, 이 회의가 열리면 항상 이 300명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이는 일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됩니다. 자, 전체가 300명이니까 300명이 재적 의원이거든요. 그 중에 과반수는 151명이 되겠죠. 최소 151명은 와야지 일단 1차적인 조건이 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주는데 이거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 결정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자, 본회의에서 최대 300명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게 회의가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회의 때 만약에 교육과 관련된 법률을 토의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는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문화와 관련된 또 외교와 관련된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국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입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나,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입법에 관한 권한,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 세 번째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자, 입법에 관한 권한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개정, 수정하는 일이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요. 자, 구체적인 절차를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자, 법을 만들자고 누군가 얘기해야겠죠. 국회의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한 법을 만들자, 또는 이 법을 수정하자, 라고 국회의원이 얘기하고요. 국회의원 말고 정부, 자,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법을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보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안이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진짜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느 방향성으로 만들어야 되나? 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통과가 됐다.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결정 조건은 아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정되면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렇게 법률안을 공포하는데 알려주는 것을 공포한다라고 해요. 이 법률안을 공포하는데 이 공포하는 역할은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역할도 있지만 대통령이 봤을 때 이 법률안은 뭔가 잘못됐어. 조금 추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법률안 공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도 이 입법의 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여론에 그런 것들에 귀 기울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법을 제안하겠죠. 첫 번째,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그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요.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자, 본회의에서 의견이 가결되는 조건은 얘기 드렸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면은 법률안을 공포하는데 이 일을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 공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또 다른 국회의 권한으로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몇 개가 더 있었네요. 자, 또 이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걸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헌법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헌법의 조항이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 그러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바꾸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나 정부들도 이거 헌법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살펴봐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헌법 개정안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 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헌법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헌법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헌법의 내용을 바꾸려면은 국민들의 투표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헌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과 조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나가서 조약을 체결하죠. 자, 이렇게 다른 나라과 맺은 조약은 우리나라의 약간 법과 같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라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면은 이거 대통령이 체결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이거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다 예산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통과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이 국민의 세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형평하게 할 것인가 계획서가 아주 잘 짜여졌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그거를 심의하고 확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입니다. 이런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일을 잘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가 보호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그런 학력 격차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뭐 사교육비 그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막 했는데 우리 교육부는 행정부에 속된 기구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 교육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나? 예산을 잘 쓰고 있나?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정감사라고 해요. 자, 또 다른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헌법기관 구성원. 자, 우리나라 헌법은 뭐 사법부라든지 행정부 그런 헌법기관을 명시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둔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예로 국무총리를 갖고 왔는데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임명에 대한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떠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이 되면은 임명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자, 탄핵이란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파면시키는 거죠. 자, 고위공무원이 위법 행동을 했을 때 해당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이 탄핵소추 의결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저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얘기하냐면은 헌법재판소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저 고위공직자가 고위공무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탄핵에 대한 의견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 권한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러한 권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회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고요.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국정감사라는 권한과 또 그 임명에 대한 권한,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갖고 있어요. 이러한 권한들을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들이 권력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회가 갖고 있는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알고 계시겠죠?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2017년부터 역임 중입니다. 그 전에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아실 텐데 그 전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또는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계셨던 대통령들인데요. 이분들 중에서 아마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그런 하는 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많이 하죠. 자, 근데 그러한 비판을 하기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떠한 일을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수반, 국가 원수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통령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우리나라 그 선거권을 가진 연령대가 되면은 누구나 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임기는 5년이에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5년이고요. 중임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은 중임 2번도 할 수 있고 3번, 4번, 5번 연임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하고요. 또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66조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66조 4항에 보면 행정권이라고 나오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자, 이 헌법 66조에 보면은 대통령을 표현하는 용어가 두 개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국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요. 행정부 수반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원수라던가 수반이란 말은 다 대표, 우두머리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들이 지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자,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대통령과 그 밑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수많은 부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것 중에서는 교육부라던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이러한 부서들이 다 행정부의 조직들입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부의 대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부 수반으로서 합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고요. 여기는 정부 세종청사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행정 각 부가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하겠죠.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행정부 차원에서 뭔가 긴급하게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부서들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겠죠. 이게 첫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이고요. 두 번째,
행정부 고위 공무원 임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행정부에 속한 고위 공무원입니다. 국무총리라던가 국무위원이라던가 행정 각 부의 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국무위원은 그 행정부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참여하는 그런 높은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행정 각 부의 장이라고 하면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행정 각 부의 장입니다. 자, 여기서 임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임면은 임명하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 안에서 열리는 회의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그 회의의 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의장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갖고 와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권한은요. 법률안 집행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자, 행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거를 총괄하는 게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권한이고요. 또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국회 할 때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 두 번째, 행정부 고위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세 번째, 국무회의의 의장 권한. 네 번째, 법률안을 집행하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볼 건데, 자,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자,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은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니까, 대통령이 속한 그 행정부라는 조직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겠죠.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라던가 또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기할 국가 원수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국가 원수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볼게요. 대통령도 국민들의 선거, 투표로 인해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활동을 합니다. 외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할 때 또 외교 사절, 다른 나라에서 어떤 대통령이라던가 손님이 왔을 때 그거를 맞이하는 역할을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거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아까의 국무총리라던가 국무위원이라던가를 임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행정부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대법원장이라던가 헌법재판소장은 행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행정부가 아닌 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임명하는 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감사원장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아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사진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던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에게 이렇게 국민투표를 열면 어떨까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투표를 열자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여러 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다 이 국민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네 번째 권한은 긴급 명령권 그리고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 비상 상황 시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갖고 행정부가 집행해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 아주 긴급할 때. 그때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으로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권은 긴급 명령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해야 될 수 있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계엄 선포권입니다. 이거는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은 외교활동,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 그리고 국민투표 시행, 긴급명령권, 계엄 선포권 하는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이렇게 총 8가지의 권한을 얘기했는데 어떠한 역할로서 갖고 있는 권한인지 구분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셧다운제 시행입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관련이 있죠. 게임을 밤늦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할 때 시간 제한을 두는 셧다운제 정책이 시작이 되었죠. 자, 이거는 자유학년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고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진로 탐색에 힘썼던 그런 1년을 보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금연구역이죠.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학교 주변은 차량의 이동 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그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죠. 자,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곳 바로 어디죠? 법을 집행하는 곳, 행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부가 하는 일들은 우리 일상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참고로 행정부에서 이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자유학년제는 교육부,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복지부,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부가 하는 일과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행정이란 말의 뜻은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국회는 입법부라고도 하고 입법이란 말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행정작용, 법률을 집행하는 일에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우리는 행정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데, 자, 어떠한 법률은 오랜 시간 동안 예산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운행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아까 얘기했던 뭐 셧다운제 정책, 자유학년제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도로를 만드는 일도 정책이 되고요. 어린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 육아지원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이라던가 국민주택 건설 이런 것도 굉장히 할 일이 많겠죠. 나라의 땅을 찾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선별해가지고 시중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행정부가 하는 정책입니다.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던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들이 다 정책이에요. 따라서 요즘에는 행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일, 광범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행정부가 하는 이러한 법률 집행과 정책 실행이 최근에는 점차 광범위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 어떤 학생이 새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대요. 이러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홍보하는 게 행정부가 하는 정책이고요. 할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일, 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하고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것도 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서 동주민센터에 들렸대요.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주죠.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행정부의 조직을 살펴볼게요. 우리 저번에도 본 자료인데요. 먼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밑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각부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을 모두를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교육부라던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런 것들이 행정부에 속해 있는 조직들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따로 특별히 얘기했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조직들을 관리하고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오른팔 같은 역할입니다.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고요. 자, 그 밑에 행정각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합니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 일을, 통일부는 통일 관련 일을 처리하겠죠. 이렇게 수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각각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행정각부의 장을 교육부의 장, 통일부의 장 이런 장을 우리는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주고요. 그런 장관들은 국무위원이 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걸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고요. 국무총리 참석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각부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감사원은요. 행정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나? 행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 행정부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자, 우리 저번에 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은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행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나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저번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아시나요? 선생님 때는 진짜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 포켓몬스터의 첫 이야기는 지우와 피카츄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지우와 피카츄는 이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중에 깨비참 때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때 피카츄가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우연히 만난 이슬이의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포켓몬 센터로 갑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지우가 이 만화 속에서 이슬이한테 자전거 좀 빌릴게 라고 했지만 사실 이슬이는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슬이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요. 지우가 나중에 돌려준다고 말은 했지만 이슬이는 결국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했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슬이의 자전거가 피카츄의 100만 볼트를 맞고 이렇게 까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자, 이 만화에서 이 지우와 이슬이는 계속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이 만화가 끝날 때까지 이슬이는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슬이는 어떻게 보면은 지우에게 자전거를 도난당한 거고 자전거를 파손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화가 난 이슬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판을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조직과 기능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번과 지지난번 계속 얘기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부, 입법부 저번에 다 배웠고요. 오늘은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이라는 말은요.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활동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을 갖고 사법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이고요.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안에 따른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모든 국가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법원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법을 적용해서 심판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공정함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이러한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이 상을 보면은 한쪽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요. 한쪽 속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이겠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 저울은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은 이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이런 정의 여신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법권,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그 권한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 대통령이라던가 국회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법관들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인데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자격은 법으로서 주고 법으로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관들이 다른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의 정직한 방향으로 심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공정해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원은 크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일정한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원을 가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가는 곳은 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민사재판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떠한 범죄 유무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이 생겼어요. 이건 개인과 개인의 문제죠. 그러면은 먼저 지방법원에 가서 민사재판을 신청하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그럼 그 범인을 찾아서 범죄 유무를 따지고 형벌을 주는 그런 재판을 원해요. 그럼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리는 재판을 1심이라고 해요. 1심 판결이 무엇인가 나오겠죠?
층간소음 문제라면은 뭐 윗집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이 문제는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겠죠. 자, 참고로 형사재판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떠한 개인의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또 우리 집에 어떤 강도가 침입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재판장에서는 검사가 그 죄의 유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따지는 거겠죠. 어쨌든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윗집에서 제공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받았는데 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윗집이 잘못이 없대. 그렇게 나온다면은 고등법원에 한 번 더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2심 판결이라고 해요. 자, 역시나 고등법원에서 내린 2심 판결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대법원에 3심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법원이 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우리가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1심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2심 또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3심 판결까지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문제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특별한 법원들이 있는데요. 특허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있고요. 이혼이라던가 재산 상속 같은 가정과 같은 일 또는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라고 따로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법원들이 있습니다. 이 특허법원은 급으로 따지자면 고등법원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나 가정법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흥부는 형인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흥부는 같은 자식인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것이 억울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흥부는 어떤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야 될까요? 어떤 법원? 자, 키워드는 상속이겠죠. 자, 형과 동생, 가정 문제예요. 가정에서 재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정법원에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햇님이와 달님이는 자신들을 위협한 사냥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냥꾼이 2심에서도 무죄가 판결되자 검사는 다시 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자,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됐대요. 2심 판결이 이미 나온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왔겠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요청했대요. 다시 재판을 신청한 곳은 바로 대법원이겠죠. 2심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3심 재판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앞에 자신들을 위협한 사냥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그럼 이 경찰은 이 사냥꾼을 잡아서 이 사냥꾼이 죄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의 죄가 있나를 따질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자, 사례 3번입니다. 콩진을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밭일을 쉽게 하는 농기계를 개발하였대요. 자, 특허를 신청했는데 유사한 상품이 있다면 등록되지 않아 재판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느 법원에 가야겠어요? 자, 포인트는 특허죠. 특허와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역할에 따라 법원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례로 질문으로 와볼게요. 자, 이슬이는 지우로 인해서 자전거가 파손이 되었어요. 이 문제를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슬이는 이 파손당한 자전거를 지우로부터 보상받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우리는 지방법원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슬이는 이거를 어떠한 범죄자가 자기 자전거를 불법적으로 도난해 가고 그거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이 지우를 경찰에 신고해서 죄의 유무를 판결받고 뭐 감옥을 가게 한다던가 하고 싶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우는 형사재판,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법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원에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국회, 입법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이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에 대해 배웠고요. 그 다음이 법원이 하는 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얘기할 헌법재판소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구인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이 뭔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법 조항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법은 이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자,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어 놓았고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죠. 따라서 어떠한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요, 이처럼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그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판을 내려야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겠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대통령, 예를 들면 입법부, 그런 곳에 종속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에 종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정하게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이 헌법재판소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사진인데요. 지금 의자가 몇 개 있나요? 총 9개 있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여기 왜 한 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재판관이 9명이라는 건데요. 이 9명은 모두가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9명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것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하고 선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명씩 나눠서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가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데요. 총 9명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입니다.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고요. 또 3명은 대법원장, 사법부의 장이죠.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지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은 그들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에 황교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이에요.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 하는 일은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거는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누가 언제 하는 거냐면요, 법원이 재판을 하잖아요. 법원은 재판을 할 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굉장히 많이 자세히 보겠죠. 근데 이 법원의 법관들이 법률을 보다 보니까 이 법이 이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에 법원이 위헌 법률을 따져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겁니다. 법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요청을 받고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는데 민법에서는 자녀가 성을 바꾸지 못하고 아버지의 성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름에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바꿀 때는 재판을 통해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가족관계가 이제 가족관계에 따라서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을 하고 있다가 법관이 이 민법이 우리 헌법에 위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이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소원심판이에요. 이거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 법률심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도 법률이 위헌인지 따지는 거고요. 헌법소원심판도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요청하는 겁니다.
아까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중에 법원이 요청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헌법 소원 심판을 국민이 생활하다가 이 어떠한 나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나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이거는 국민이 요청하는 거예요.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자, 셧다운제 여러분들이랑 많이 관련 있죠. 일정 시간 이후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건 기본권에 어긋난 거다. 다른 침해 활동은 심야 시간 제한이 없는데 인터넷 게임을 취미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거는 기본권을 차별한 분명한 위헌이다. 라고 청소년들이 국민이 직접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헌법 소원 심판입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셧다운제는 위헌이 아니라 합당한 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을 때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 심판이고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자, 국회는 고위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직접 탄핵을 못하고요. 국회가 이 공무원을 탄핵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요청을 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정말 그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위헌 행동을 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날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으로 결국에 탄핵 파면이 되었죠.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당, 우리 정당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얘기했던 뭐 민주당이라던가 뭐 국민의힘당 그런 것이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예를 들면서 이 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뭔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모의를 한다던가 그러면 그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 그 정당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 정당은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입니다. 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기도라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고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가 해결해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자, 우리 시를 지나는 고속철도역의 이름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했대요. 정부라는 국가기관 또 그 시 자체라는 국가기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역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권한이다. 역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권한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지 헌법재판소한테 심판을 요청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거든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